최근 북한 고위 간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이었던 중장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뒤 북한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와 함께 사라진 1급 기밀 문서 때문인데요. 이후 평양에서는 대규모 숙청이 시작됐고 보위부의 감시망 또한 더욱 촘촘해졌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민수입니다. 북한 참모부 중장으로 평생을 군에 바쳐왔죠. 어릴 적부터 저는 미국과 한국이 우리의 적이라고 배웠어요.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가르쳤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밤 누군가 제 집 문을 노크했어요. 깜짝 놀라 시계를 봤죠. 자정이 막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오랜 전우이자 친구인 이정훈이 서 있었어요. 소장급 간부인 이정훈은 평소라면 당당한 모습이었을 텐데 그날 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안으로 들인 후 이정훈은 주변을 살피며 거실의 모든 전자기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심지어 시계까지도 살폈죠.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항상 담대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했던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자 이정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마치 폭탄을 들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었죠. 그리고 이후 그의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쿠데타를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총살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정훈의 눈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이정훈은 USB를 내밀며 1급 기밀 문서가 있으니 직접 보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망설이는 제 손에 USB를 쥐어주고 이정훈은 빠르게 자리를 떴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도 목록에 있으며 결정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경고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 작은 물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침실로 돌아가 아내 옆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충성해온 체제 그리고 오늘 밤 친구가 던진 폭탄 같은 발언. 대체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저는 결국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순간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죠.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요컨대 제 평생의 신념이 과연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한 것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고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 손가락은 첫 번째 파일을 열기 위해 천천히 움직였어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죠. 이 파일들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우스가 파일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클릭했어요. 화면에 문서가 펼쳐졌고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북한의 비밀 핵 개발 계획이었어요. 국제사회에 약속한 핵 동결과는 정반대로 실제로는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감시단이 방문하는 날짜와 그들을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까지 담겨 있었죠. 충격적이게도 저는 이 문서에 결재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보여준 내용은 이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다음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무기 밀거래 내역이었어요.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국가의 자원은 무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지도부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쓰였죠. 제가 직접 보고받은 군비 예산과 실제 수치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파일을 열기가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서는 군부 숙청 리스트였어요. 김정은이 직접 서명한 명단이었고 많은 이름들이 이미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처형된 사람들이었죠. 몇 주 전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이름이 줄줄이 보였습니다. 숨이 멎는 듯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내리자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민수. 추가 감찰 및 숙청 검토 대상.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체제가 그 체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제가 이미 제거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무엇이 제 죄였을까요? 문득 아내와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체포된다면 그들도 함께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가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며칠 뒤 이정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에 공원에서 만났어요. 주변을 살피며 그가 말했습니다. 보았지?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이 폭정을 끝내야 해. 이정훈은 수십 명의 고위 군 간부들이 이미 쿠데타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공개 행사에 참석했을 때 행동을 개시할 예정이었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그가 우리를 먼저 제거하기 전에 우리가 움직여야 해. 이정훈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었어요. 평생 주입받아온 충성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죠. 시간이 필요해. 제 대답에 이정훈은 실망한 눈빛을 보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 곧 행동할 거야. 끝까지 망설이다간 모두 죽어. 이정훈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어요. 쿠데타에 가담하여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여전히 충성을 지키는 것. 어느 쪽이든 결과는 끔찍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게 정훈이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나흘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로 향하던 중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본부 건물 앞에 군용 트럭이 여러 대 서 있었고 보위부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료 장교가 나를 보더니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어요. 이정훈 소장이 어젯밤에 체포됐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죠.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담담한 척 물었습니다. 무슨 혐의로? 반혁명 음모죄입니다.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체포될 차례인가? 이정훈은 저와의 대화 내용을 털어놓았을까요?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공장 노동자부터 고위 간부까지 모두 광장에 집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공개 처형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부는 오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최전방에 서야 했어요. 군 간부의 위치였습니다. 트럭이 도착했고 그 위에 이정훈과 그의 아내, 두 아들이 묶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정훈의 얼굴은 고문의 흔적으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혐의가 낭독되었습니다. 국가의 전복을 꾀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조국을 배신한 죄. 처형 직전 이정훈은 고개를 들어 군중을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정훈이 외쳤습니다. 김정은은 무너질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정훈과 그의 가족이 쓰러졌어요. 광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목덜미가 서늘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윤정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늘 보위부에서 두 사람이 다녀갔어요. 집안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정훈이 고문 중에 내 이름을 말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체포는 시간 문제였죠. 다음 날부터 사무실에서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부하들은 더 이상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제가 다가가면 대화를 멈추고 경례도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동료 간부들은 마주치면 재빨리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저를 피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딸 수아로부터 왔어요. 10살인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저를 반동분자 자식이라고 놀려요. 선생님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체포는 시간 문제였고 그렇게 되면 가족 모두가 수용소행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아내를 깨웠습니다. 윤정아, 우리 떠나야 해. 북한을 떠나야 해. 아내의 눈에 공포가 서렸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탈북. 그것은 죽음을 무릅쓴 도전이었지만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가족을 지킬 기회라도 있으니까요. 계획을 세워야 해. 조심스럽게.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돼. 그날 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날 밤 세운 탈북 결심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처럼 감시를 받는 고위 간부가 가족과 함께 탈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죠. 사무실에서 문서를 검토하면서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직위를 이용할 수 있다면 군 고위 간부로서 해외 출장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딸과 함께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살펴 도청 장치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딸은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내는 결연한 표정으로 저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사무실에서 중국과의 군사 교류 프로그램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매년 몇몇 고위 간부들이 군사 기술 연수를 명목으로 중국을 방문했어요. 거기에 제 이름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아내에게는 베이징에서 심장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료 소견서를 준비하도록 했어요. 실제로 아내는 몇 년 전부터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에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함께 가도록 계획했죠. 출국 준비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집에서 짐을 꾸리지 않았고 필요한 물건들은 조금씩 사무실에 모았죠. 탈북 의도를 숨기기 위해 오히려 충성심을 더 드러내는 행동을 했어요.
김정은 초상화 앞에서 더 오래 묵념하고 사상교육에 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출국 허가를 기다리는 2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려 저를 체포하러 올까 두려웠습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죠. 하지만 기적처럼 출국 허가가 내려왔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일주일간의 군사 기술 교류와 베이징에서의 가족 의료 검진이 허가됐어요. 그러나 출국 전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보위부에서 한 관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딸의 출국이 연기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청소년 사상교육이 있어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가족 중 하나를 인질로 남겨두려는 의도였죠.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딸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모든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내의 심장 상태가 위중해 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돌아오면 딸이 사상교육을 2배로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위부 관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손을 떨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더욱 촉박해졌어요.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필요한 건 제가 다 준비했으니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출국 당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군복을 입고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아내와 딸도 간단한 짐만 챙겼어요. 평양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3사람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죠. 공항에 도착하자 보위부 요원들이 평소보다 많이 보였어요. 제 직감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서 담당자는 제 서류를 평소보다 오래 살폈어요. 제 여권을 들고 뒤쪽 사무실로 사라졌습니다. 그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아내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돌아와 여권을 돌려주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질문했어요. 딸의 사상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중국에서 정확히 어디를 방문할 계획인지 준비했던 대답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딸의 출국 허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언제 누군가 우리를 불러세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에야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앞으로 닥칠 테니까요. 선양 공항에 도착한 후 계획대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군사 연수와 병원 방문 일정을 가장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리고 저녁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브로커 김진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었어요. 김진호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위부가 저희 탈북 가능성을 이미 눈치챘고 중국 공안과 협력해 추적 중이라는 정보였어요. 원래 계획은 베이징으로 이동한 후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 험난한 남쪽 루트를 택해야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호텔을 빠져나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쿤밍행 야간 열차를 탔어요. 3일간의 기차 여행 동안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쿤밍에 도착한 후에는 벤을 타고 라오스 국경 근처까지 이동했어요. 그곳에서부터는 도보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김진호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이미 이 지역에 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마을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밤중에 정글로 들어갔어요. 정글에서의 이동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진흙, 벌레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밤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뱀이나 다른 위험한 동물을 피해야 했고 낮에는 순찰대를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내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더 이상 걷기 힘들어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약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가까운 마을에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딸과 함께 아내를 숨겨두고 김진호와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현지 주민 한 명이 도움을 주었고 약과 음식을 구할 수 있었어요. 돌아와 보니 아내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 가야 한다고 고집했어요. 서로를 부축하며 우리는 걸었습니다. 마침내 메콩강이 보였어요. 그것을 건너면 태국 영토였습니다. 자유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죠. 밤중에 작은 보트를 구해 강을 건넜습니다. 아내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태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3명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이제 태국 당국에 자수하고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은 후 우리는 현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 입국자로 구금될까 두려웠지만 북한 탈북민이라고 밝히자 태국 당국은 예상보다 협조적이었어요. 이민국 구금시설에서 약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딸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죠.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어요.
북한 고위 간부의 탈북은 드문 일이었기에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곧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약속했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직도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공된 음식, 미소 짓는 승무원들, 그리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복종해온 체제로부터의 탈출, 그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항,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늘 어딘가를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다면 이곳 사람들은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공항 직원들은 모든 승객에게 공손하게 인사했고 미소 지으며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곳에서는 간부들이 하급자들에게 명령하듯 말했고 공손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정장 차림의 두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국정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북한 보위부와는 완전히 달랐죠. 강압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국정원 시설로 이동한 후 면담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북한에서 봤던 신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차와 다과를 제공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죠. 딸에게는 장난감과 과자를 주었고 아내에게는 의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안전합니다. 조사관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북한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위험 속에 살았고 안전이란 결코 보장되지 않았죠.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긴장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조사는 약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군사 정보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질문받았지만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들은 제 의사를 존중했고 쉬고 싶을 때는 언제든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언론의 자유였어요. 시설 내에 비치된 신문과 TV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자유롭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곳에서 김정은을 비판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마음껏 웃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TV에서 나오는 만화를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내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감격했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북한에서의 삶, 탈출 과정의 두려움, 그리고 이제 마주한 자유.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가족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자유라는 이름의 새로운 세계에서 말입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난 후 우리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설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12주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사상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 공간이 낯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 앞에서 경의를 표하지 않아도 자아 비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몸에 밴 습관을 버리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의 정치 제도, 경제 시스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 처음 접하는 ATM 기계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 방법, 인터넷 사용법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창문 같았죠. 전 세계의 정보가 내 손끝에서 펼쳐지는 경험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어요. 딸수와는 놀라운 속도로 적응했습니다. 하나원 내 임시학교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빠르게 한국의 문화를 흡수했죠. 처음에는 말투와 억양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곧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수아가 학교에서 배워온 한국 동요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는 입에 담지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북한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그저 생존을 위한 행위였지만 이곳에서는 하나의 예술이자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했어요. 하나원에서 제공하는 요리 수업에 가장 열심히 참여했고 다른 탈북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 조금씩 변화했어요. 군인으로서의 굳은 태도가 부드러워졌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긴장하고 경계했지만 이제는 어깨에 얹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죠. 무엇보다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 나를 체포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나원 생활 중에 일어난 지방선거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비판하며 토론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선거는 단 한 명의 후보에게 찬성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여러 후보 중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구나. 문득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직업, 거주지,
심지어 생각까지도 통제받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어요. 12주간의 하나원 생활이 끝날 무렵 우리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지원금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수아는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아내는 본격적으로 요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북한 군사 정보에 관한 자문 역할을 제안받았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뒤로하고 이제는 그저 평범한 한국 시민으로서의 삶. 때로는 막막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조차 자유롭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한강변으로 가족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함이었죠. 우리 셋은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네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살아남았고 이제 진짜 삶을 시작할 거야. 딸은 이미 새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한국말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요즘은 영어 공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요리 학원을 졸업하고 작은 북한 음식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북한 정보와 관련된 일을 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면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이정훈의 처형 장면, 숙청당한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특히 이정훈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 말은 제게 사명이 되었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언젠가 그곳에도 자유가 찾아오길 바라는 희망. 그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한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자유, 이 풍요로움이 언젠가 38선 너머에도 닿을 수 있을까요? 아빠, 우리 다시는 북한으로 안 돌아가도 되는 거죠? 딸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도 돼.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같은 하늘 아래 북한의 사람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날이 올까요? 이정훈의 말처럼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의 엘리트 학생들이 단체로 탈북을 하면서 평양이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들이 한국에 도착해 들려준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오늘의 끔찍한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윤철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고등학교 교사로 복무를 한 적이 있었죠. 10년이 넘는 교직 생활 동안 저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은 제게 자부심이었고 그것이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길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딱 한 사람만 빼면 제 삶은 완벽했어요. 바로 이상훈 선생이었죠. 역사를 가르치는 이상훈 선생의 수업은 당의 지침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거든요. 체제의 모순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인 세훈이가 나만 문물을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보는 걸 저에게 들킨 적이 있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이상훈 선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아침 조용한 교정을 가르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세훈이가 기숙사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거였습니다. 복도를 달려가는 동안 저희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세훈이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교가 세훈이의 죽음을 자살로 발표한 것이죠.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던 학생의 비극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믿는 이들이 없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아마 저는 그날의 교무회의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잡담 소리로 조용히 웅성거리던 공간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이상훈 선생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평소의 온화함 대신 강철 같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죠. 이상훈 선생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운명에 도전하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그림자가 회의실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우리는 교육자입니다. 남조선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많은 선생님들이 흠칫 놀랐어요.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퇴실하시오. 그리고 이상훈 선생은 나무시오. 우리는 마치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상훈 선생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죠. 다음 날 수업이 시작되기 전 검은 승용차 2대가 학교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이상훈 선생의 교실로 향했고 수업 준비를 하고 있던 그를 연행해 갔어요. 그들은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담담했고 너무나 신속하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상훈 선생은 마지막까지 저항하지 않았어요. 다만 교실을 나서며 학생들을 한번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교장 선생님은 아침 조회 시간에 짧은 발표를 했어요. 이상훈 교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음을 알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신은 공개되지 않았고 장례식도 없었어요. 그의 책상은 그날로 치워졌고 개인 물품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요. 누구도 그의 죽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어떤 사고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훈 선생의 영향을 받았던 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혁이와 지훈이가 앞장섰어요. 그들은 점심시간에 강당에 모여 이상훈 선생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이었던 학생들의 수가 순식간에 늘어났어요. 이상훈 선생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그의 말에 감명을 받았던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대응은 신속하고 가혹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수가 왔고 그들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험악했습니다. 그들은 곤봉을 휘두르며 학생들을 밀쳐냈고 저항하는 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던졌어요. 여학생들의 비명이 강당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완전히 잘못됐어. 이 새끼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이부 요원 중 한 명이 주혁이의 멱살을 잡았어요. 주혁이가 저항하자 그의 얼굴에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주혁이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어요. 지훈이가 달려들어 주혁이를 감싸안으려 했지만 다른 요원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멈춰야 해. 이건 너무하잖아. 하지만 또다시 제 발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어요. 반동분자들은 이렇게 된다 봐둬라. 주도자로 지목된 5명의 학생들은 무자비하게 구타당한 채 끌려나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주혁이와 지훈이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본 나머지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어요. 강당 바닥에는 학생들의 피가 흥건했고 곳곳에 부서진 안경과 찢어진 교복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제 주먹이 하얗게 되도록 꽉 쥐어졌어요. 이게 당이 말하는 올바른 교육인가? 학생들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회오리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날 저녁 교무실을 정리하다가 이상훈 선생의 책상 서랍에서 한 권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의 단정한 글씨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줘야 한다. 이것이 교육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오늘 강당에서 피 흘리며 끌려나간 학생들의 모습, 이상훈 선생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세훈이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침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상훈 선생의 노트를 품속에 넣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보이부는 이상훈 선생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혁이와 지훈이는 집중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었고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도 제한되었어요. 제 책상에도 수상한 쪽지들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박윤철 동지, 혹시 이상훈의 추종자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제보 바랍니다. 이런 쪽지들을 볼 때마다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훈 선생처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이대로 침묵하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도망치더라도 탈북을 하더라도 살아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곳의 진실을 알려야 했고 더 많은 목숨을 구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 가지 생각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도망쳐야 했어요.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혁이와 지훈이, 그들도 함께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들을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세훈이처럼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교무실에 도착했어요. 창가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주혁이와 지훈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째 그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만이 돌았죠. 교실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어요. 주혁이 어머니가 어제 보이부에 불려갔대. 지훈이네 집도 감시당하고 있대.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못했고 친한 친구들끼리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주혁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하지 못했을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주혁이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혁이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보이부의 조사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선생님, 저희가 잘못한 걸까요? 주혁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주혁이와 그의 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곳을 떠나자고,
새로운 삶을 찾아보자고 말했어요. 처음에 그들은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혁이가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삼촌이 밀수를 하면서 국경을 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삼촌이 최근에 말씀하시길 감시가 너무 심해졌대요. 예전처럼 쉽게 넘을 수는 없을 거래요. 다음 날 저는 지훈이네 집도 찾았습니다. 지훈이의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고문은 없었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신문으로 정신적 고통이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도 이미 탈북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선생님,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지훈이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이상훈 선생님이 끌려가시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우리도 곧. 저는 지훈이와 그의 부모님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어요. 그들도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훈이는 앞으로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혁이의 삼촌 말대로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특히 최근에는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국경 지역의 경비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지도를 펼쳐보았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지점을 찾고 이동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모두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보이부의 감시망은 더욱 좁혀들었고 주혁이와 지훈이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었어요. 그들이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 안전하지 않았어요. 교무실에서 수상한 눈초리를 보내는 동료들이 늘어났고 제 수업을 참관한다는 명목으로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혁이의 삼촌을 통해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밀수꾼들이 주로 이용하는 루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삼엄한 경계 속에 있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가능했는데 그의 한숨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주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민수랑 영호도 데려가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더 많은 인원은 더 큰 위험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주혁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대요. 영혼에는 이미 식량도 떨어져서 굶고 있다고 해요. 둘 다 이상훈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에요. 지은이도 한 명을 추천했습니다. 수연이요. 수연이도 데려가야 해요. 얼마 전 보이부 신문에서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탈북 계획에 포함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주혁이와 지훈이뿐이었는데 이제는 5명이 되었어요. 모두 이상훈 선생의 수업을 들었고 그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가 이곳에서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잡혀간 후 매일 울면서 등교했고 영호는 굶주림으로 수업 시간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수연이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그녀의 손목에는 새로운 상처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둘러야 했어요. 더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이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움직여야 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준비도 부족했고 계획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위험이었고 한 명이라도 더 잃을 수는 없었어요.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7명의 탈북은 2명의 탈북보다 10배는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들키지 않게 하는 것도 문제였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뒤처지면 전부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누군가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탈출은 단순한 도망이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한 유일한 기회였어요. 우리가 떠나면 학교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남겨진 학생들의 삶도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이 5명의 학생들만큼은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이상훈 선생의 노트를 펼쳐보았어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줘야 한다. 이 문장은 이제 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더 나은 미래. 그것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어요. 비록 도망자의 삶이 될지언정 그곳에서라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훈이의 책상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텅 비어있는 그 자리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비겁한 일일까? 하지만 이내 답을 찾았어요. 아니,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살아남아서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떠나기로 한 날, 저는 아침부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수업을 하고, 평소처럼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모든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저녁이 되자 구름이 몰려왔고 달빛마저 가렸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작은 배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깊어가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둘 약속된 장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주혁이와 그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뒤이어 지훈이네 가족 그리고 민수, 영호, 수연이네 가족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아이들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했어요. 모두 준비됐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어요. 주혁이의 삼촌이 알려준 경로였습니다.
달빛이 없는 밤이라 발밑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우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국경 지역의 감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삼엄했어요. 곳곳에 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수색등이 어둠을 가르며 지나다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수색등이 우리 쪽을 비추었어요. 누군가가 작게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망자다. 저기 있다. 총성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한 발, 그리고 연이어 여러 발의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주혁이가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모양이었어요. 주혁이의 아버지가 재빨리 아들을 부축했고 어머니가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아들아.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계속해서 총성이 울렸지만 어둠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어요. 마침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한겨울의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강 건너편에는 희미하게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모두 함께 건너요. 절대 흩어지면 안 됩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운데 두르고 우리는 함께 강물로 들어섰어요. 얼음 같은 강물이 온몸을 옥죄었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너무 추워요.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재빨리 외투를 벗어 둘러주었어요. 지윤이의 어머니는 영호의 손을 잡아주었고 민수의 아버지는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찾았습니다. 주혁이는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렸지만 우리는 이미 강 중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우리는 살았어요.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가 무사히 건넜습니다. 주혁이의 삼촌이 소개해준 브로커가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도망자의 여정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공안을 피해 밤에만 움직여야 했고 낮에는 안전가옥에서 숨어 지내야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있어 힘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교대로 보초를 섰고 서로를 돌보며 위로했어요. 라오스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밀림을 헤치고 가야 했는데 독충과 맹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전진했습니다. 주혁이의 다리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경 수비대에 자진해서 투항했어요. 이제 더는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을 때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 눈물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으로 향하는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수연이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이상훈 선생님, 지켜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 모두는 말을 잃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반짝이는 유리창이 늘어선 공항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지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사람들 좀 보세요.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북한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다녔고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즐겁게 떠들었습니다. 그 누구의 얼굴에도 감시받는 듯한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주혁이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세상인가요? 수속을 마치고 입국장을 나서자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엄격했지만 친절했습니다. 신원조사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질문은 있었지만 고문은 없었고 신문은 있었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신원조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모두가 넋을 잃었습니다. 반짝이는 간판들, 화려한 건물들,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따뜻한 샤워는 그동안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수건의 감촉, 향기로운 비누 냄새.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감동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음식들 앞에서 망설였지만 이내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처음 먹어보는 피자에 감탄했고 수연이는 달콤한 디저트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선생님,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꿈이 아닌 거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꿈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로 여기 있는 거야. 우리는 살아남았어. 다음 날부터 우리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은 아이들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흥분했습니다. 주혁이는 컴퓨터 게임에 푹 빠졌고 지훈이는 SNS의 세계에 매료되었습니다. 부모님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갔습니다. 주혁이 아버지는 취업 교육에 열심히 참여했고 지훈이 어머니는 요리 수업을 들으며 한국의 음식 문화를 배웠습니다. 수연이네 가족은 매일 저녁 한국어 공부를 했고 민수 부모님은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조금씩 편안한 잠을 이루기 시작했고 불안에 떨던 부모님들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때로는 억지로 지어야 했던 웃음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터져나왔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새로운 것을 배우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사로서 가르쳐야 할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위 교리나 체제 선전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요. 주혁이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전 작가가 될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지훈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닌 이제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출신 성분이나 당성에 의해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각자 배운 요리를 가져와 나누어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선생님, 파티가 끝나갈 무렵 영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야.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걸 해냈잖니. 두만강도 건넜고 도망자의 삶도 견뎌냈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이상훈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아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꿈꾸던 것을 이루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자유를 찾아 떠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의 북한학과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교육 현실에 대한 증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숨죽여왔던 이야기들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득 이상훈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다 사라진 그분의 용기, 세훈이의 죽음으로 드러난 체제의 폭력성, 이러한 진실들이 계속해서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함께하고 싶어요. 지훈이가 먼저 나섰고 다른 아이들도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걱정했지만 아이들의 의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대학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북한의 교육 현실과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 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억압의 현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겪은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수연이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고 학교를 돌며 통일 교육 강연도 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일은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를 인민의 반역자로 규정하고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관영 매체를 통해 우리가 조국을 배신했다는 선전을 펼쳤고 우리 가족들을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영호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울면서 돌아왔고 민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주혁이의 다리는 완전히 나았지만 악몽에 시달리며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이곳이 천국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주혁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네요. 저 역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때로는 제가 과연 이곳에서 교사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전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점차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영호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민수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졌습니다. 수연이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고 지훈이는 문해창작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작가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주혁이가 심리 상담을 받으며 악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다른 탈북 청소년들과 나누며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느 날 주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상훈 선생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상훈 선생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우리도 그 뜻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대학 강연,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학교 방문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육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통일 교육 현장에서 강의도 하고 탈북 청소년들의 멘토링도 시작했습니다. 북한 교육의 현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앞으로 통일 시대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선생님, 어느 날 한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북한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의 붉은 교실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우고 가르쳤던 것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이상훈 선생님의 용기, 세훈이의 희생, 그리고 자유를 향한 우리의 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붉은 교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의 빛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모든 교실에서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